안녕하십니까, 옴스입니다. 드디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2024년 최신 사회 이슈 준비해왔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전 세계적인 전력 사용량 급증 이슈 가지고 왔습니다. 전력난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AI 시대가 도래했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개막이 되면서 전력 소요량 자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 비중 또한 급격하게 증가함으로 인해서 노후화된 인프라 교체와 새로운 발전 설비 도입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전력난 문제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사례들 같이 좀 찾아보면서 안정적인 전력의 공급의 필요성 같이 강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무탄소 에너지원 도입의 필요성 같이 좀 증가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인 저탄소 기조 트렌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채산성, 경제성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고 보완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에너지원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유럽과 미국 또한 원자력 발전에 다시 한 번 더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고, 소형 원자력 모듈 또한 집중되고 있는 새로운 기술인 만큼 관련된 내용 같이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볼 만한 부분을 같이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전 세계 각국별 에너지 정책 변화와 트렌드, 그리고 국내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성을 점검해 보면서 비교 분석을 통해 향후의 방향성과 대처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플랜트 입장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의 새로운 기회 모색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개별 회사 입장에서 이런 전력난과 수급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이슈는 무엇이 있을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애물단지 되는 AI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생성형 AI 기업이죠. 오픈 AI가 금년도에도 적자 5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눈덩이처럼 투자는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질적인 매출 증가를 이뤄내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중이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과연 이런 천문학 투자가 이뤄진 AI를 통해서 향후 서비스로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론이 계속해서 머리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성장을 주도했었던 학습용 AI 반도체 시장 트렌드가 점차 저물고 있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 또한 각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에서도 얘기가 나오긴 하겠지만 구글의 TPU라든지 추론형 AI를 직접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진영에서 불필요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학습시킬 필요 없이 특정 분야의 전문화된 AI 반도체를 개발하고자 하는 흐름 자체가 메인스트림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만큼 이제 더 이상 학습형 AI 자체가 우리의 미래를 바꿀 것이다 라는 그런 장밋빛 미래에만 젖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센터를 짓고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데 있어서도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 그리고 발열이 발생하는 만큼 이와 같은 회의론을 우리가 지금 시점에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개별 기업 입장에서도 지금과 같은 학습형 AI를 활용한 기업의 사업 전략 접목이 실질적인 변화와 효용 가치를 창출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AI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만능주의에서 탈피해서 조금 더 비판적 시각을 갖고 사업을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더 스마트한 AI 시대. 첫 번째, AI는 우리가 만능주의를 조금 더 경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좀 힘을 주었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차세대 AI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대표적인 AI 기업으로서 엔비디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자체적인 플랫폼인 쿠다를 활용해서 바이오 분야까지 빠르게 진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체적인 바이오네모라는 플랫폼 서비스를 활용하게 된다면 DNA 서열 분석부터 단백질 모양 변화 예측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더 빠르고 혁신적인 비용과 시간 절감을 통해서 신약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로 손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100개 이상의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면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수술 전부터 이후까지 사용되는 모든 디바이스에 AI를 접목시키고 의사에게 편의성을 제공한다 강조하고 있으며, GE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수십만 의료기기에 GPU를 내장한 연산장치를 사용함으로써 정교한 의료기기 사용과 치료의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단순하게 AI를 만드는 것을 좀 넘어서서 어떤 특정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없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AI 무용론에 빠짐으로써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익을 거두지 못하는 매몰 비용만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볼 부분을 정리해본다면 이제는 AI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서비스 연계를 위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점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는 추론형 AI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삼성전자와 같은 종합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도 AI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분석적 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AI라는 것 자체가 비단 삼성전자와 같은 제조기업뿐만 아니라 금융이나 유통과 같은 서비스 기업 입장에서도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만큼 AI를 무조건적으로 채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조금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강력한 툴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비판적 사고 같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초연결 사회의 명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금년도 7월 19일 MS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애저가 다운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전 세계 IT 서비스 먹통 마비 불편을 야기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항공기 예약이 마비된다라든지 유통 물류가 멈추는 굉장히 큰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바 있습니다. IT 보안 협력업체의 보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촉발된 오류가 문제 원인으로 좀 지적이 되었었는데요. 갈수록 클라우드 센터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성이 높아지는 만큼 이제는 사소한 부분에서의 오류가 전체 서버의 다운 그리고 전 세계 IT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마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면 IT를 기반으로 한 초연결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인적 물적 네트워크가 촘촘하게 연결될수록 소수 IT 기업의 독점화된 이런 시스템의 붕괴가 전 세계 IT 시스템의 붕괴, 마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해킹의 위험 또한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멀티 클라우드를 활용한 백업과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는 점도 같이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갈수록 IoT를 활용한 해킹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용 스마트 기기에 탑재된 인공지능과 홈 IoT 제품들 간의 연결이 점점 더 촘촘하게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스마트 홈, 자동차, 기기들 간의 연결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보안이 취약한 하나의 기기만 해킹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연결된 제품의 개인 정보와 고객의 민감 정보를 해킹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다라는 점에서 철저한 어떤 법제적인 부분에서의 정비와 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개인의 입장에서도 이 같은 생각들을 가져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볼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본다면 멀티 클라우드, 백업 등 돌발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컨틴전시 플랜에 대한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이 같은 초연결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고찰도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갈수록 늘어나는 해킹 위협 증가에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 이에 따른 피해 대책과 법제도 정비 어떻게 해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이슈, 반도체 생존 경쟁 더욱 치열해진다라는 주제 가지고 와봤습니다. GPU AI 분야에서 갈수록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빅테크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범용성 AI를 학습시키는 데 생기는 부담도 커지고 있기도 하고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AMD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고 애플과 구글, 인텔과 네이버 등 기업들 간의 합종 연합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종합반도체 기업 이 같은 변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에 대한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모리 분야에서도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SK하이닉스가 HBM을 필두로 한 발씩 계속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구글카에 들어가는 HBM 메모리를 공급 예정이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량용 HBM을 최초로 납품 성공했다는 점 그리고 향후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거로 예상이 된다는 점에서 이번 뉴스 또한 의미가 있는 기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번 뒤처지는 듯한 느낌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많은 고심이 들 것 같습니다. 현대차도 차량용 반도체 위탁 생산 본격화를 위한 물밑 작업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자체적인 반도체 설계 인력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DSP들과의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전동화,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될수록 또 하나의 큰 시장이 빠르게 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라는 생각은 다소 낙관적인 생각이라고 생각될 수 있고요. 현대차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과 대응이 파운드리 입장에서도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마지막으로 추론형 AI 시대가 도래한 점 같이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선제적인 협업관계 구축이 향후 시장 선점에 중요한 열쇠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삼성전자는 학습형 AI를 대체할 수 있는 자체 칩까지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노력이 과연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혹은 위협할 수 있는 대항마로서의 존재감을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생각해 볼 부분 간단하게 정리했고요. 여섯 번째, 온디바이스 AI 시대의 도래 가지고 왔습니다. 상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키워드 바로 온디바이스 AI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갤럭시 S24 Z 폴드 폴더 6 출시와 함께 전기전자 제품 시장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온디바이스 AI가 큰 역할을 한 바 있었습니다. 사실 이 개념은 스마트폰에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라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인 기기 안에서 AI 모델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개념인데요. 다량의 데이터를 일일이 학습하고 처리해야 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시간적, 비용적 부담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안성까지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될 기술로서 각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수천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기존 AI 모델 대신 파라미터가 수십, 수백억 단위 수준인 소형 AI 개발의 필요성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학습을 담당하는 AI 하드웨어의 수요 또한 폭발적으로 늘겠지만 전체적인 비중 측면에서 본다면 추론형 AI 시장이 압도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빠른 대처와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같이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 측면에서는 고성능 저전력 반도체 기술이 부각이 될 것이고 이외에 FPGA, ASIC, 뉴러모픽의 수요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품 서비스 측면에서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노트북, 가전제품 각각의 전기전자 기기에 온디바이스 AI 개념이 적용되고 탑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가전제품 만드는 전기전자 기기 업체들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AI 모델을 활용하여 차별성 있는 경험을 고객들에게 선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 그리고 경쟁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스타 팔로우 혹은 유료 멤버십 가입자 분들에게는 14가지 최신 사회 이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신문기사 링크를 별도로 전송드릴 예정입니다. 화면에 구글 폼 링크 통해서 인증하시고 관련된 링크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옴스였습니다. 일곱 번째 이슈, 자국우선주의, 국가 간 전쟁 심화, 국제무역 분절화 가지고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와 전쟁의 위협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국의 자체적인 군비 확충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는 전 세계적인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양상으로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같은 흐름은 전 세계 각각의 국가에서 우파가 집권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시에는 미국 우선주의를 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우파 정당의 약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정치 외교적 트렌드는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실리 중심의 외교 그리고 보호 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배경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반드시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실제로 기존의 친환경차 시장 확대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지원 정책을 펼쳤던 그런 기조 자체가 중국산 배터리의 빠른 침투와 시장 확대에 빌미를 주었고 이로 인해서 일자리 감소라는 직접적 영향까지 미쳤다라는 점 때문에 EU에서도 그런 원성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정치적 이슈까지 얽혀서 앞으로의 우파 집권 자체가 어떤 정책적인 변화 그리고 산업 지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미국과 EU 그리고 중국 간의 대립이 계속해서 확대되는 과정에서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시장까지 글로벌 동양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기회와 위협이 계속해서 시시각각 변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두 진영에서 중국을 견제하면 견제할수록 한국의 입장에서도 어떤 기회를 받아 먹을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 만큼 그런 정책적인 대립이 각 산업에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한 번 더 체크하고 정리해서 이슈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볼 부분으로 미중, 중대, 러우, 중동 전쟁 등이 갖는 의미에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가적, 기업적 차원에서의 대응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각 권역별로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의 입장에서의 기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덟 번째, 그린래시, 친환경 정책의 쇠퇴 가지고 왔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유럽 전체적으로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시기가 늦춰지고 있고 미국에서는 대선 후보 트럼프가 당선 시에는 IRA를 폐지하거나 축소시키겠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환경 정책 확대가 실제로 각 국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라는 사회적 여론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서 유권자들의 불만 또한 계속해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그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친환경 정책에 반대 역행하는 새로운 움직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 우리가 지금까지 저탄소 정책 그리고 친환경 차와 같은 친환경 중심의 사업 전략을 펼쳤던 것들에 대한 방향성과 전략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관련된 이슈,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서 다뤄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볼 만한 부분으로서는 유럽의 친환경 정책 퇴조와 미국 트럼프 친환경 정책 반대 기조가 산업계에 미칠 영향과 향후 대응 전략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의 친환경 정책 방향성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만 너무 전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식으로 너무 빠르게 친환경을 우리가 추구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속도 조절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번째 이슈, 저출생, 고령화, 지방 소멸 한 번에 묶었습니다. 과거부터 계속해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슈들입니다. 최근 기준으로 합계 출산율 0.72명 기록을 했고요.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에서 최고 속도로 빠르다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갈수록 교육, 병역, 지역 경제, 성장 잠재력, 산업구조, 복지제도 등 단계적으로 광범위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쳐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이 악순환의 고리를 빠르게 끌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경제 위축과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큰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노동 공급 감소로 인해서 경제 생산성이 저하될 것이고, 고령 인구는 증가함에 따른 복지 서비스,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비용적인 부담은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자체 입장에서는 세수 기반이 약해지고 지출만 늘어나는 구조가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크게 보았을 때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세출 확대 그리고 그런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의 어떤 몸부림,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의 고민,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는 이 같은 상황들을 어떻게 좀 더 조기에 대처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인해서 기업 내 활력이 떨어지고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고민들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번째 이슈, 떨어지는 활력, 청년 백수 70만 시대입니다. 20, 30대 청년 쉬었음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서 이젠 70만을 기록했습니다. 전 연령대에서 쉬는 인원들 중에서 20, 30대 비중이 30%에 육박할 정도로 높다라는 것이 좀 충격적인 사실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들이 일하지 않는 이유로 꼽았던 탑픽은 바로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놀 수밖에 없다 였습니다.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청년들은 선호 직장을 대기업으로만 꼽고 있어서 쏠림 현상, 미스매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서 제대로 된 구직자를 찾지 못한 일자리들의 공백으로 인해서 경기의 침체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성장의 활력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적 자유와 삶의 여유를 꿈꾸는 젊은 세대, 그리고 인력 미스매치로 인한 떨어지는 사회의 활력,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이 같은 취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문제점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미 앞서서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상황을 겪었던 일본의 사례들을 같이 좀 찾아보면서 현재 상황과 비교해보고 앞으로의 방향성 건설적으로 제시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11번째 이슈, 불안 세대, SNS에 절여진 젊은 세대입니다. 집중력, 문해력, 총체적 난국을 보이고 있는 지금 젊은 세대들, 이 사회적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팝콘 브레인이라는 용어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자극적인 영상을 끊임없이 갈구하고 더 큰 자극을 추구해서 심각한 불안 장애와 인지 능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현재의 젊은 세대들을 지칭하는 신규 용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수록 강력한 자극을 추구하는 이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간도 짧은 영상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시청하는 과정에서 집중력은 떨어지게 되고, 그런 영상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문해력과 비판적 사고들도 덩달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추세는 젊은 세대의 창의성, 사고력을 낮출 뿐만 아니라 교육의 효과 또한 굉장히 크게 떨어뜨리는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세대 간의 소통 단절,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고, 개인주의를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사회적인 단절을 초래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지금 뉴욕 알고리즘 규제를 실제로 도입함으로써 SNS 플랫폼을 부모님 동의가 없다면 18세 미만 이용자에게 피드가 노출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법안이 실제 통과가 됐다라는 내용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헌법의 미디어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아니다를 놓고서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같은 이슈 이제는 사회적으로 그 점화가 된 만큼 적극적으로 다뤄보면서 여러분들의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생각들 제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볼 만한 부분으로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이를 억제하는 법안의 통과,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생각 한 번 더 제시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젊은 세대들의 이 같은 쇼폼 SNS 중독에 갖는 문제점과 초래할 미래, 그리고 기성세대들 간의 갈등이 어떻게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불거질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 더 덧붙여 보자면, 최근 들어서 모든 것들을 챗 GPT한테 물어보는 이 젊은 세대들의 풍토를 꼬집어보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본인의 시각들을 제시해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번째 주제, 글로벌 비만 증가 및 비만 치료제 시대의 도래 준비했습니다. 22년도 기준으로 18세 이상 비만 과체중 인구가 전 세계에서 25억 명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세계 성인 인구의 43%가 비만 과체중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심지어는 갈수록 어린이 비만도가 점점 더 심각해진다라는 점, 그리고 성인에 비해서 그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더 가파르고 빠르다라는 측면에서 사회적인 우려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같은 비만에 대한 추세 자체가 저소득 국가일수록 더욱더 대처가 안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비만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 10개 중에 9개 국가가 저소득 국가라는 점, 그리고 이 같은 저소득 국가에서는 이 같은 비만 추세를 억제하고 대처할 만한 그런 시스템이 아직 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험도가 더욱 크다라는 측면에서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그런 파급 효과까지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같은 비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비만 치료제 시장 측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2030년까지 수십조 원대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다면 비만이 이야기하는 사회적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따져보고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의 문제 무엇이 있을지 같이 생각해보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오 에피소와 같은 바이오 기업 입장에서 갖는 기회들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3번째 이슈, 잘파 세대 가지고 왔습니다. 더 큰 소비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타깃으로서 잘파 세대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업에이징 세대라고도 불리우는 세대, 맛집 정보부터 교육 관련된 사항까지 모두 SNS에서 검색을 하고 일찍이 투잡과 크리에이터 활동까지 굉장히 적극적인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세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각각의 업종별로 주요한 타깃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특성이 우리의 주요 고객층에서 시장에서 어떻게 공략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알고리즘의 반감이 크다라는 점도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진정성 추구를 굉장히 중시하고 보여주기식 컨텐츠 공유 문화를 좀 싫어한다라는 점도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집중력이 어려질수록 더욱 짧아지고 가벼운 관계를 지향한다는 이런 트렌드들, 굉장히 이질적인 성향과 특성들이 공존하는 세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10대들을 공략한 서비스 출시를 이미 앞다투어 나서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버나 토스 같은 경우에는 10대 전용 서비스들을 이미 출시해서 고객들을 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소비재 기업들도 이제는 이런 잘파 세대들 굉장히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의견을 표출하면서도 진정성을 추구하고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특이점이 온 세대들을 공략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들, 제품 전략들, 시장 대응 전략들 어떤 것들 생각해 볼 수 있는지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번째, 국가부채 사상 최대, 국민연금 고갈, 사회보험 무용론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5년간 국가 채무가 400조 원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적자성 채무가 늘어서 그 부채의 질 또한 악화됐다라는 것이 굉장히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내년도에 국고채 발행 예정액이 200조 원인데 그 중에서 부족한 세입을 충당하기 위한 적자 국채가 86조 원에 달할 정도라고 합니다. 갈수록 세입은 줄어들고 세출은 늘어나는 비정상적인 구조 때문에 갈수록 국가 채무에 대한 부담은 늘어날 것이고, 이는 국가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신용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국가 경제는 활력을 잃고 갈 곳을 잃고 헤매고 있는 와중인데 지금 사회적 측면에서의 부담은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000만 명에 달하는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인구로 잔뜩 쏟아져 나올 예정입니다. 내년도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은 5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21년도에 30조 원을 돌파해서 연마다 지급되는 연금액의 수준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수치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불이 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는 사람은 갈수록 받기 어렵고 이미 받는 사람들만 갈등이 점점 더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보험료 지급과 수급에 대한 각각의 진영에서의 대립, 세대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시스템 자체의 개선
개선이 없다고 한다면 이 같은 사회적 불안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책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이 커지게 된다면 다른 어떤 정책을 새롭게 도입하고 드라이브를 걸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볼 문제 측면 좀 정리를 해본다면요. 국가 세입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의 필요성 제기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국민연금 제도의 도입 취지 그리고 부담자와 수급자 간의 어떤 괴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간극을 줄여 나가야 되는지 어느 진영은 어느 정도는 피해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접점을 어느 수준에서 적정하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고민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해외에서의 국민연금 운영 제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해내서 국민연금을 건강하게 잘 재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는지 사례들 찾아볼 수 있겠고요. 이런 보험료 부담에 대한 재논의들을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지 사례들 덧붙여서 우리나라에게도 건설적인 방향 같이 제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하반기 14가지 최신 사회 이슈 정리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모두 해주신 분들의 하반기 합격 열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옴스였습니다.